이런 식을 지급을 한 거예요. 1원, 진짜 숫자 1원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소송을 하시면서 이런 행동은 진짜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건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건 너무 많아요. 금전적으로 뭐 압박하고 그런 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 뭐 허다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도 되게 많고 10년 전, 20년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전세자금 같은 거 해주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거 그때 와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과거 일자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마치 2005년도에 돈 빌리는 거 차용증을 미리 써놓은 것처럼 날짜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건 빌린 돈입니다. 채무로 재산 분할 목록에서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되겠어요? 힘들죠.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라고 한 역대급.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뢰인은 원고였고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셨고 공무원이셨고 꽤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거기서 직위도 높았어요. 근데 남편분은 이제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거를 좀 믿고 열심히 일을 안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많은 채무를 지고 와서 아내한테 대신 갚아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했었고, 이 아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고 성실하게 혼인 생활을 해오시다가 20년이 지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의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생활비를 원래 한 50만 원 정도씩 매달 지급을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고, 아이들 뭐 양육하고 이런 거는 아내분께서 버는 돈으로 거의 다 생활비를 다 쓰고, 50만 원 지급한 거 외에는 나머지 남편을 버린 남편이 알아서 다 쓰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면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 쌍방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조회를 해요. 근데 그 조회 결과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었는데요.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어느 날부터 와이프한테 매달 생활비로 1원씩을 지급을 한 거예요. 1원, 진짜 숫자 1원이에요. 그걸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달 1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요. 너는 1원짜리야. 너의 가치는 딱 1원이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1원씩 지급했다고 해서 에이 설마 뭐 한 번 그랬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매달 정확한 일자 1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이 사건 조정에 갔더니 판사님이 이제 여자 판사님이셨는데, 판사님도 이렇게 부들부들 화가 나신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제가 했었던 이제 사건 중에서 이제 역대급으로 판사님께서 화를 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이혼소송 하신다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친족 상도례 규정에 있기 때문인데, 이걸 이제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집에 왔더니 집이 새 집인 거예요. 완전 새 집.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 상태예요. 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도 가져가고 세탁기도 가져가고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몇 개 남아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그나마 자기 옷? 그렇죠. 남편 옷. 남아있는 가구, 그러니까 붙박이장 있잖아요. 아파트 붙박이장. 거기에 남편 옷 몇 개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래도 이걸 또 챙겨줬던데 수저 한 벌이 있었어요. 수저 한 벌이 젓가락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자주 보니까, 이걸 너무 자주 보니까 막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고, 그렇구나. 우리가 준비를 못했구나. 조심했어야 했는데 좀 더 빨리 오시지. 딱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형사 고소할 수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해봤자 잘 안 되고, 부부간은 절도죄 처벌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미리 좀 대비하지 않으시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가끔 이제 집에 값이 많이 나가는 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금괴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명품 시계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요즘 많이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가 얼마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증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 1, 2년 사용한 세탁기 이거 가치 어떻게 할 거예요? 감정평가 해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또 찌질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책 배우자들이 그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이제 유책성이 가장 확실한 이제 부정행위를 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혼 청구를 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자기가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의 가정에 원래 불화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무난하게 가정생활을 해 오다가 상대방이 이제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사실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책성을 어떻게든 상쇄시키는 뭔가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 화장대를 다 밀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너무 악화가 돼서 이미 그때부터 혼인 파탄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내가 뭐 바람 핀 거는 이건 유책 사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혼인 파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안을 보면은 그 사이에 애도 한 2명 낳으시고 했단 말이에요. 혼인 파탄 당연히 아니죠. 너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주장을 막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하셨던 다른 소송에서 혹시 찌질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했었던 사안 중에서 1심, 2심까지 갔었던 상간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을 했었던 의뢰인은 원고였고, 사실 상간소송이 2심까지 가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아요. 보통 1심에서 거의 다 끝나는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위자료가 좀 많이 인정됐었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다 부담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서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변호사 선임해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아마 못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위자료 액수를 좀 감액해달라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알게 된 계기가 피고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제 치료를 맡기면서 알게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전략을 짰었던 것 같아요. 피고가 결국은 이제 장애아를 키우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했었겠죠. 2심은 이제 기일이 한 번만 열리고 종결이 바로 됐었는데 2심에 피고가 직접 출석을 한 케이스였어요. 우리 의뢰인도 원고 쪽에서도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딱 재판에 갔는데 피고가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유모차에 실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데리고 재판정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판사님이 정중앙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아이 유모차를 딱 두고 앉아 있다가 재판에 딱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장애아를 키우고 있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한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이제 종결을 하고 이제 판결 선고일을 받아왔는데 법정에서 딱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우리 의뢰인이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게 판사님이 보시기에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아이도 저렇게 장애 있고 해서 불쌍해가지고 위자료 액수 1심보다 감액되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감액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걱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장애아를 데리고 오는 거, 이거 뭐 과연 이게 소송에서 유리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피고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장애가 있고 자기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심지어 데리고 왔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소송에서 피고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하면은 안 데리고 왔겠죠. 판사님들이 이 사정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그 결과는 항소 기각. 2심과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 입장에서는 2심 소송 비용까지 다 피고가 부담을 하게 됐고요. 이자도 1심의 결과 나오고 나서 이자가 연 12%가 붙었거든요. 그게 한 1년치가 되니까 수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아주 안 좋게 적용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할 때 접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 가운데서 좀 충격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혼 소송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저런 일이,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아주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소송을 진행을 하실 때 가능하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여러분들도 꼭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